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집어던지는 부모 얘기를 미디어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약간 비슷한 유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인과 부모, 자식, 심지어는 친구 관계에서 냉랭한 사람들 말이죠. 인류 특유의 애착이 결여된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불길한 상상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임박한 미래일까요? 상상의 주인공이 전통적으로 운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나라 일본의 대표적인 정신상담이라면 적어도 허튼 소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오카다 다카시의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입니다. 그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많다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이 신생 인류의 도래가 인간의 역사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애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혼과 출산, 가족 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바뀐다는 미래 전망인데요. 결혼은 피하고 육아는 사회가 담당하며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일면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그리는 인류의 불길한 미래라는 생각이 퍼뜩 들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류 생존에 더 적합한 이상적인 사회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 내용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죠. 성공을 예감하는 직접 모험,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광명수 씨, 뭐라고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별책 부록의 별이죠. 역시 스타죠. 네,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는 달인가요? 신축년 별책 부록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봐요. 와우, 웃음을 잘 참으시네요. 살짝 떨림이 있네요. 국악에 조금 취약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군요. 이게 저희만 느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 K7717번, K9653님 등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웃겨. AI의 노래 실력을 한껏 비웃어 주셨는데 정말요? 농담이고요. 예. 깜짝 놀랐다면서 엄지척을 날려주셨습니다. 예. 나날이 늘어가는 이 노래 실력처럼 나날이 다양한 장르로 노래를 좀 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인공지능의 특성상 일치월장할 거예요. 매주. 그렇죠. 어떻게 좀 압박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 심화학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AI의 노래로 한껏 더 흥이 오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좀 이번 명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뱃돈도 모바일 뱅킹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추석만큼은 그래도 정말 대면에서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람으로 네. 자, 지난주 청취자 댓글, 유튜브 시청자 반응 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요, 과거와 현재 인문과 공학이 융합되는 고려대 김성철 교수 등 공과대학에서 기획한 첨단 유산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장승은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 책에 더 관심이 갑니다. 유물로 보는 우리의 문화의 미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엄혜령님, 이선화님, 동서를 아우르면서 우리 것의 우수함도 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네요. 뉴트로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해주셨네요. 그렇죠. 뉴트로는 단순한 벚꽃 열풍이 아닙니다. 레트로가 아닙니다. 네. 뉴가 가미된 레트로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패셔니스타들이 동묘, 황학동 벼룩시장 가서 네. 예전에 아재 패션이라고 불리던 것들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니까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잘 뒤져야 돼요. 그렇지. 아, 그래 가보셨군요. 네, 그럼요. 저는 저희 세대는 그게 패션이 될까 싶었는데 정말 멋지게 소화를 하더군요. 이게 바로 뉴트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현재와 미래와 접목시키는 것.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배웁니다. 네, 또 소명님 방송 들으면 내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연구해야겠네요. 무엇보다 어렵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해주셨고요. 1928번님,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얼마나 훼손하고 폄하했을까요? 역사책을 통해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새삼은 과거를 정확히 알고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낀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많은 기술이나 이 노하우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승 문화에 대해서 한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전승이 안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문이었다. 네. 36년간 이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또 그 남의 나라가 그냥 식민지를 일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얼과 정신, 문화를 초토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나라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이제 자괴감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런 전통 유산, 전통 유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남물결님, 지금은 유물이라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엄청난 반향, 센세이션을 불러왔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아이들과 집에서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도 해주셨네요. 그렇죠. 온라인 전시하고 공연들이 많던데요. 저도 이렇게 못 가니까 직접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더군요. 물론 이제 현장에 참석한 것보다 실감은 좀 덜 나지만 뭐 즐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이 지역이 상당히 그 옳은 지적 같아요. 전통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당대에는 첨단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첨단인 것도 100년 후에는 전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첨단은 미래의 전통이고 전통은 당대의 첨단이다. 잊지 말고 이 연구하고 물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오늘 읽어볼 책은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카다 다카시가 쓴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입니다. 이 책을 당초에 고른 이유는 네. 이 비대면 추세와도 어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부류가 늘어나면서 사업과 투자에 좀 영감을 얻을까 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또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얘기로 발전을 했어요. 네. 이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좀. 뭐 그러나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권명수 씨는? 아까 시작 전에 혹시 어려웠나 저를 슬쩍 이렇게 한번 떠보시던데 저도 좀 흥미롭게 읽었고 아하. 사실 이 디스커넥트 인간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인간형이 많이 그렇죠.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줄만 알았는데 예. 예전에 유전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 같거든요. 예. 늘 책의 원제를 살펴보라고 원제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외국 서적은 꼭 원제를 네. 봐라. 보면 이 책의 원제 뉴 사피엔스거든요. 뉴 사피엔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를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2019년에 나온 비교적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생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무리 능력과 지적 능력은 앞섰지만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체격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존에 불리했는데 네. 7만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과 아프리카에서 간 호모사피엔스가 중동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충돌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그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고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인류와 구인류가 충돌하고 있다고 저자는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신인류가 디스커넥트형 인간이고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뭔가 그 진지한 관계나 유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뭐 한마디로 그냥 냉랭한데 그 냉랭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네. 특징을 보이는 신인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감형 인류.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아, 네. 그 옳은 공감형 말씀이십니다. 인류하고 그게 9인류다. 그래서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네.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인류는 디스커넥트형 인류는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뉴 사피엔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더 진화한 단계의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좀 간략하게 디스커넥트 인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딱 들었을 때 히키코모리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바로. 일본에. 예.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일본이라는 국가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맞죠, 그 국가가? 네, 일본이라서 더 이 얘기가 실감나긴 할 것 네. 같아요. 우리는 뭐 공동체, 가족의 가치가 아직도 중시되는데 일본은 이런 뭐 가정, 공동체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까 네. 말씀해주신 히키코모리는 운둔형 외톨이, 그냥 사회적 유대관계를 안 맺고 자기 혼자 세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고 오다쿠라는 존재도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 표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쓰니까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히키코모리하고는. 오다쿠는 뭔가 하나 집착하는 소재나 사안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유대도 어떤 사회적 관계도 마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아이돌에 빠진 오다쿠다. 그러면 그 팬들하고 같이는 어울리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는 고립됐더라도. 역시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건너온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일본이 그런 어떤 고립된 존재의 문화가 있어요. 전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실감나긴 하죠. 일본이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네.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디스커넥트형은 이 히키코모리나 오다쿠하고 겹치기도 하고 약간 구분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 자체를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뭐 가족도 싫다. 나는 나만 믿고 지낸다는 거고요. 이 저자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당사자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시영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상담의로 상당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이고 인격 장애 분야의 전문가라서 자기가 임상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 나온 공통점을 가지고 이 디스커넥트 인간형이란 유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책에서 놀란 게 이런 사람이 벌써 한 일본에서 30-40% 네. 젊은 세대 중엔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하는 건데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류가 신인류가 절반, 과반수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류를 보면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제는 그 인류가 30%, 40% 절반이 된다고 그러게요. 하니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본 저자가 쓴 얘기니까 왠지 그 공감이 간다고 그럴까요? 네. 일본에서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되니까. 그렇죠. 공감형 인류인 소장님과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디스커넥트 인간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인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텐데 네, 이 책에서 네. 정의한 걸 좀 소개해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 인공지능하고 비슷한 인간형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애착을 회피하는 애착 회피형 인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 깊고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정서적 교류가 안 되고 공감이나 협조도 불가능하고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상대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쪽. 근데 이 뭐 단순한 대인 관계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여기 임상 사례도 나오지만 결혼한 사이에서도. 네. 배우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30년이 흐르고 나서 당신은 단 한마디도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어. 이런 토로를 듣게 되는 거죠. 네. 배우자한테.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날 정도고요. 이런 디스커넥트 인간형, 애착 회피형 인간은 대개 유아기에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애정을 못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나면 공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공상하는 걸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 황혼기에 들어서야 아 이게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고요. 여기 흥미로운 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관계가 흥미로워요. 자폐 증후군이라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폐 일부라고 보는 거죠. 자폐 끝자락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형이라고 얘기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증의 일환인데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만약 배우자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커넥트 인간형이면 아내 되는 배우자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죄책감을 내가 악처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회피성 인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하고 한사코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회 나가기를 주저하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그야말로 자기만의 삶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하고 디스커넥트 인간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회피성 인격 장애인데 여기는 자기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도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려야지 하지만 두려움이나 거절당할까 하는 공포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 디스커넥트 인간형은 사회생활도 하는 거예요. 뭐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지만 네. 실제 그 안에서 몰입하지는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언급됐던 정신질환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네. 구분을 저자는 사용했죠. 어떻게 보면은 또 디스커넥트 인류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못 사귀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이 인류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필요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인류인 것 같은데 네. 요즘 보면 또 관계지향적 3위라고 해서 소장님처럼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뭐 뛰어나다기보다는 공감하려고 네,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감정 노동.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야 되나? 이거는 나한테 너무 노동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람들이 남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관계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또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의 형태가 바뀌고 IT 혁명, 정보화 혁명이 벌어지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좋든 싫든 네. 직장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어울려서 나쁜 평을 들으지 않으려면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네. 일의 형태가. 이번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언컨택트,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은 해낼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속도가 가속화되는데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인류가 많아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 쪽에 관심을 네. 쏟고 있거든요. 물론 결론에 이르러서는 좀 우려스러운 미래를 걱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1970년대 80년대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뭐 억지로라도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자가 이런 부분을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 또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점인데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누군가는 이 상상, 불길한 상상이죠. 이게 조금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젊은 세대들 중에 보면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뭐 회사에 온 것 같긴 한데 그냥 정말 이 안에 속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으니까 뭐 IT 혁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유전적 특징으로까지 이제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 강할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게임을 하거나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 같은 거에 막 그럴 때만 오히려 도파민이라는 네. 흥분제가 나와서 이걸 더 즐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이걸 뭐 자기 임상 사례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종의 존속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독특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리 비약이 심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는 있겠어요. 별책부록 AI는 공감형 AI예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인정을 못 하시는 우리 소장님. 두 번째 키워드 1만 년의 폭발 플러스 호모데우스. 이 책의 발상에 영감을 준 두 가지 책인데요. 네. 워낙 유명한 책인데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책 두 권을 1분에 소화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읽으셨을 테니까요. 2009년에 나온 그레고리 코그란하고 헨리 하펜딩이 쓴 책이 1만 년의 폭발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읽으신 분이 국내에 많지는 않을 텐데 유전 역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 년 동안 인류는 이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해서 더 이상 진화할 게 없었기 때문에 진화가 정체돼 있었다는 게 그동안의 다수설이었는데 이 저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요. 1만 년 동안 오히려 진화가 폭발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류가 만든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과거에는 환경 때문에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진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했다면 지난 1년간은 그 1만 년간은 그 만년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오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인류의 진화가 정체된 게 아니라 폭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게 된 계기가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명 환경 때문에 언어, 농업, 또 문명이 발생했죠. 도시 국가가 발생했고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화를 폭발시켰다. 만 년 동안 정체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이 책에서는 드는데요. 유대인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벗어나서 200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다이아스포라를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계급처럼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 한번 제가 이 별책 부록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그 인정을 많이 받는 상위 계층 유대인이라고 할까? 이게 유럽 거주 유대인들이에요. 나치의 박해를 받긴 했지만 이걸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아슈케나지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던 한 1000년 동안 IQ가 12에서 15 정도로 평균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화가 폭발한 예인데 생각해보면 지금 인류 문명의 많은 기초를 이룬 현대 기술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으로 아슈케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다는 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아슈케나지 유태인들 사이에서 그런 짧은 기간에 진화가 폭발하는 예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1만 년의 폭발이라는 책이고요.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는 많이 이제 읽으셨고 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다뤘나요? 호모데우스를 안 다뤘는데 이건 2017년에 나온 책인데 호모사피엔스가 환경에 적응했는데 이제 인류가 자기들이 문명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다 보니까 생존하는 동물의 70%는 인류가 선택한 동물들이에요. 막 가축으로 사육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필요하다거나 혹은 방심해서 일부 종을 멸종시키기도 하잖아요. 막 멸종되는 거예요. 인류 네.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그냥 인류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종의 멸종까지 결정하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게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건데요. AI라든가 로봇 기술 같은 것 때문에 인류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슈퍼 엘리트 그룹은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AI와 로봇 기술의 어떤 정수를 꿰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과 나머지 그냥 평범한 인류로 구분되는데 이 지금 저자의 주장이 이 유발 하라리 주장하고 거의 본인도 인정하지만 맞닿아 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애착 시스템이라는 가족 혹은 연인 간에 생겨나는 애착 시스템을 중요한 이슈로 다뤘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동의 상당 부분을 기계에 물려준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AI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자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라는 게 현대 문명의 이가 본질적으로 그거 자체가 이제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기술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테크노피아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SNS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SNS는 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뜻있는 새로운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줄 거다 하는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그쵸. 막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도 벌어지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인한 진실 왜곡 또 선동으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 같은 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로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는데 특히 신이 된다는 지점에서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끝내는데 이 저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애착 시스템의 붕괴가 유토피아보다는 더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네. 그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불길한 상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맨 끝에 그 얘기가 나와요. 공감형 인류가 이렇게 멸종되면 정말 안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걸로 네네네. 봐서 자신의 미래를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쨌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스커넥트 인류라는 새로운 어떤 인류의 형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 이 인류가 자신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 필요 없어 이런 것처럼 또 애착 시스템 완전히 퇴화시킨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적응적 진화라는 건데요. 진화의 일부로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인간형과 공감형 인류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도 다루고 또 네. 어떤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공감형 인류로 변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는데 적어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과반수를 넘어선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디스커넥트 선고자들과 사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과거 우리 역사를 디스커넥트 인간형들로 설명하는 거죠. 조금 견강부회다 하는 느낌도 가지실 수는 있겠는데 일리도 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그리스 강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애착 시스템을 공동체가 일부러 붕괴시킨 거예요. 병영화한 거예요. 나라를 하나의 집단 병영화해서 절대 외적의 침입에 지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아이도 태어나면 바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게 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고의적으로 막 힘들게 해서 아이들이 버티게만 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의 원동력이 되는 개인들을 만들어냈는데 고통을 주면서 그렇죠. 만드는 완전 거죠. 단단하게 네. 담금질 해내는데 결과적으로 스파르타는 테베와의 전쟁에 져서 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 애착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니까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요.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이 1000명에 불과할 정도였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애착이 없고 배우자 간에 애착이 없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종이 더 번식하고 성장하지 않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국가가 그렇게 망하는 되는 거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었고 또 여기 뭐 역사책이 많이 나온 디오게네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리디 니체 이런 사람들도 디스커넥트형 인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도 자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나눠줘야 될 애착이라든가 관계에 대한 열정을 자기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예술을 부흥시키는데 쓴 거죠. 그러니까 애착 붕괴로 그 높아진 생산성을 유물로 남기긴 했지만 뭐 가족이라든가 네. 혹은 뭐 자녀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진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책에서 뭐 일리가 분명히 있긴 한데 정말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애착이라고 했을 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디스커넥트 인간형의 증거와 관련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또 책에서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왜 인구가 줄었을까? 뭐 단순히 애착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다. 인류 이제 미래를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상당히 말하자면 성적 흥분과 이로 인한 어떤 임신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유전적 근거도 들이대는데 2002년 네이처지에 발표돼서 그 당시엔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저도 기억이 나는 논문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정자 성의 미래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Y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XXXY가 있는데 Y 염색체라는 건 유전자 정보를 담는데 계속 이게 줄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와 간격으로 줄어서 지금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30개에서 5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자, Y 염색체가 특히 홑껍데기가 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생식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많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정말 현실이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 지금 생식 보조 혹은 생식 혁명, 인공수정이라든가 대리모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남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보조 수단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예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아 10명 중에 1명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인공수정이나 이런 게 많이 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양산되고 있고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30-40% 젊은이의 절반 이상이 디스커넥트형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전통적인 뭐 가족 관계 저희가 정상가족이라는 책도 다루긴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요즘 결혼해서 부부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도 예. 그냥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선택인데 이들을 디스커넥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저자는 일본의 디스커넥트형 혹은 인류의 디스커넥트형이 막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기보단 오히려 엄마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관계, 애착 관계가 조금 끊어진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하지만 네.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난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 출산 안 해 이런 분들 뭐 3포 세대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 낳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특히 두 가지죠. 부동산 마련하는 거랑 또 하나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연인끼리 배우자끼리 행복하게 살래.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디스커넥트형 인간의 분류로 이걸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원숭이 대 개미.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어갈 때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와 관련해서 군집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들을 보는 거죠. 원숭이하고 개미. 여기도 이제 일종의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할 때 저자가 얘기하는 건 개미 쪽일 것 같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물론 지금 인류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 형태긴 하지만 애착 시스템이 유지되죠.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왜 이렇게 털 다듬어주는 네, 이런 장면에서 네. 연상할 수 있듯이 안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애착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개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군집 생활인데 애착이 아예 없는 네. 자기 기능만 하는 겁니다. 일개미 그다음에 병정개미 이런 식으로 자기 기능에 따라서 자기 일만 하는데 우리 인류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통계를 제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힘든 수치인데 이 저자는
지금 디스커넥트형 인간의 비중이 유럽은 30%, 북미가 20%, 아까 일본은 말씀드렸고 이런 단계에 벌써 이르렀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집단의 특징을 섹스 리스, 그 어떤 섹스에 대해서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고 아이들도 점점 더 사회가 양육하기 시작한다. 우리도 이런 건 뭐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 한 5살, 빠르게는 한 3살 되면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 같은 거에 대한 의존증이 생겨나고요. 단독 생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게 되고 집단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생긴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어디 모여라, 뭘 하자 그러면 우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또 인류의 특징은 충동적으로 뭘 폭발을 시킬 때가 많다. 감정이든 뭐 자살률 같은 것도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아주 그 재미있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비즈니스나 혹은 어떤 전쟁 같은 데 유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게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한니발이란 장군 얘기도 나오고 또 일본 전쟁의 신이라는 오다 노부나가 얘기도 나오거든요. 둘 다 디스커넥트형 인간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워낙 유능했는데 이 사람들이 패배하고 몰락한 이유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애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결국 어떤 천하통일의 패권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는 못 받는 전쟁은 기계적으로 잘 치렀는데 일로서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애착은 부족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예들을 이 책에서 많이 썼는데 뭐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또 닛산의 전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책에 나오죠. 네, 일본의 슈퍼히어로라고 추앙을 받다가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됐고 또 일본을 몰래 빠져나가는 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 이 사람과 디스커넥트 인간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최근의 디스커넥트형 인간의 어떤 사례로 카를로스 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워낙 세계적으로 2018년 사건이 커서 외신에도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디 소속이 안 된 묘한 사람입니다. 살던 곳과 태생이 다 이제 제각각인데 레바논, 브라질, 프랑스를 조금씩 다 섞어놓은 분이고 구디어 타이어에 있다가 지금 닛산에 부임하자마자 닛산이라는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인간성 뭐 이런 거 없고 숫자로만 그냥 한 30%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다 문 닫아버리고 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바로 그냥 한 1, 2년 만에 닛산을 부활시켜서 일본에서는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일본 그 공감형 인류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일본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영웅시하는 추앙을 거예요. 막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경영자로 추앙받다가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언론의 얼굴을 많이 내밀고 그러니까 그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애정도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 내 기존 경영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저 사람이 우리랑 다른 것 때문에 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는 완전 우리보다 더 우리다운 인기를 누리려고 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기 질투도 있었고 원인이 어쨌든 간에 배임 혐의로 체포가 돼요. 기존 경영자, 일본 경영자진들이 사내 정치의 결과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이분은 체포됐다가 도망가죠. 레바논으로 도망가는데 아주 그게 영화 같아서 곧 영화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디스커넥트형 인간인데 이걸 넘어서려다가 실패한 사례로 이 책에서는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자체는 일본 기업 문화의 어떤 폐쇄성을 세계에 알린 계기였는데 이분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디스커넥트형 인간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려다가 좌초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디스커넥트 신인류의 특성으로 애착이 제거된 군집 지금 앞서 나왔던 사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 상태가 코로나19로 1년을 넘어가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소장님처럼 공감이 잘 되시는 분들 너무나도 비아냥 힘들어하시겠지만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도 집순이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장님처럼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집에 있어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좀 제각각이긴 한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근데 이 디스커넥트형 인간에서 책에서는 코로나의 코자도 안 나오지만 네. 코로나가 만든 비대면 추세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들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어울리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한 면도 있더라. 그러면서 디스커넥트형 인간이 확 늘어날 거라는 거죠. 비대면 추세가 이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책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IT 혁명,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요인이 되겠죠.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다음 키워드는요. 5번째 키워드, 복지국가 스웨덴. 뭐 워낙 복지국가로 유명한데 이 책은 불길한 사례로 네, 이용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커넥트형 인류가 절반을 넘어설 때 한 나라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스웨덴이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실제로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같은 북구 국가가 인간관계에 좀 장벽이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서로.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원소의 25%를 스웨덴인들이 발견했을 정도로 사람보다는 물질에 집착, 물건에 집착하고 또 공업화가 일찍 되면서 가족의 개념이 상당히 빨리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 돌보는 육아 같은 것들이 사회 몫이 돼서 공동 육아가 되고 높은 세금을 내고 대신 아주 또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누리긴 하는데 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선입견처럼 네. 이 저자가 지적하는 거는 나이 들어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세금 내서 평생 열심히 살면서 복지를 누렸지만 친한 사람하고 얘기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 죽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제시하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펼쳐놓거든요. 노년 고독사, 네. 또 의존증, 뭐 알코올이라든가 마약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자살, 범죄 이런 게 이제 사회나 국가가 애착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불러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가족 해체와 관련해서 부모가 아닌 결혼이 아닌 상태로 아이를 낳는 혼외자 출생아가 절반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해? 누구야? 라고 물을 수 없는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네,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이상한 정상가족 할 때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좋은 예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면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또 책 읽으면서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아동 복지 문제까지 공공 영역이 개입해서 네. 많이 풀어주니까 그건 분명히 좋은 면인데 그렇게 해서 낳는 궁극적인 결과가 과연 행복한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제가 아주 실제 예가 하나 있는데 노르웨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따들썩하게 놀아줬어요. 근데 자꾸 이메일이 와요. 너무 재밌었다고 또 오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거기는 4시에 일을 끝내고 일상이 너무 빤한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없는데 짐이라는 데 가서 운동하다가 농구 좀 하다가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은 뭐 그럴 수 없습니다만 따뜻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얼마나 재밌게 놀러 해주셨던 가고 거예요? 노래하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게다가 계산까지 제가 했으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네. 그게 반드시 좋은 거냐 행복한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스웨덴을 정말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찬사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을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결코 이게 좋은 것일까라는 또 의문을 의구심을 제기한 들게 거죠. 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복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쪽방촌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의 붕괴, 그러니까 애착 시스템의 붕괴가 어중간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관계는 단절됐는데 사회적 복지가 거기까지 미치진 못하니까 네. 참 선진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복지는 너무 빠른 성장에 따른 이제 필연적 결과긴 한데 복지는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은 해체돼 버렸으니까 가족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문화에서 굉장히 큰 비극도 지금 잉태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애착 시스템 붕괴. 이게 참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SF 소설이나 에세이로 가는데요. 디스토피아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애착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서 가족이 혹은 결혼이 출산이 의미를 잃게 되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결혼의 의미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족을 일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네. 네. 뭐 필요해서 생활상의 필요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아이는 생식혁명, 생식보조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인공자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 마더 로봇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회생활하면서 아이를 일일이 케어를 못하니까 육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도 불행한 얘기인데 너싱 클래스가 따로 생겨난다는 것. 이제 많은 중산층들이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되니까 소수로 남은 이 공감형 인류,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돌보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싱 클래스가 돼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또 AI가 결정하는 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나아져서 AI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별책 부록도 AI가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이건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말을 삼가해 주세요. 네. 땡!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학교도 쇠퇴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개인은 또 유령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유령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살 충동 같은 것들도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디스커넥트형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인 사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네. 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도 되니까 각자 할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네. 수도 있는데 상관없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그렇게 느끼실 분도 있겠죠. 이게 이상적인 사회냐 아니면 정말 죽음의 사회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여기서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다만 저는 그 미래서가 이제 불길한 미래를 얘기할 때 방향의 일부는 분명히 맞지만 이게 꼭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주 대표적인 SF 소설가 가운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 바이센테니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이 사람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분은 로봇에 관해서 아주 선구자적이었거든요. 불길한 로봇의 미래를 전망했어요. 로봇이 인류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데 그 불길한 미래를 너무 확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로봇화가 진행된다는 거와 관련해서 방향은 맞았죠. 네. 그러나 로봇이 혁명을 과연 일으킬까?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 그 단계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 책도 방향은 일부 맞지만 불길한 미래를 너무 확신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별책 부록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감형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애착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부모가 아닌 공적 기관이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관리하는 사회. AI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공정한 사회.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은 물론 감정의 교류가 없는 개개인이 생활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느낄지 죽음의 사회라고 느낄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좀 상당히 그 뿌듯해하는 게 느껴지죠, 목소리. 자신감의 그렇죠. 차이네요. 네. 처음에는 인격장애 전문 이제 정신건강학자의 책이니까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늘고 있는 이런 감정적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진화와 인류의 미래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처음 기대와 달리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 영감을 얻기는 곤란해졌지만 다만 젊은 세대들 보면 디스커넥트 인간형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SF 소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과장됐고 성급한 일반화도 있지만 아주 흥미롭게 네. 재밌게 읽으셨잖아요. 네, 네, 재밌었어요.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 명절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매번 하나의 산을 넘고 또 넘으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생애 첫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2030 코로나 세대를 위한 경제 전망, 이 성공 예감 가족이죠. 박연미 기자의 코로나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꼭 책에 관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저희들이 환영하니까요. 편하게 유튜브와 팟빵, 일라디오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죠.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요.